당당하게 내 인생을 사는 것. 하늘은 높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면 가을이 왔음을 느낄 수 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날씨에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건 독서밖에 없을 것이다. 가을은 모든 것이 여무는 시기다. 사람들도 곡식처럼 생각이 여무는데 필요한 자양분을 독서로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9월을 독서의 달로 맞이하는지도 모른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책을 가까이 한다. 스티브 잡스는 제일 좋아하는 것이 독서라고 할 정도로 책을 좋아했다. 독서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능케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서량은 세계 최하위. 독서량은 세계 최하위. 독서량은 세계 최하위. 독서량은 세계 최하위다. 월 평균 독서량은 한 권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책을 읽는 것도 의지의 문제고 습관의 문제라 생각한다. 하루에 15여 분이면 연간 30여 권의 이상 읽을 수 있다. 독서는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일까? 미국 소설가 수전 손택은 독서는 여흥이고 휴식이며 위로라고 했다. 그리고 모든 걸 잊고 떠날 수 있게 해주는 작은 우주선이라고도 했다. 필자는 책을 읽으며 몰입할 때 느끼는 행복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때 느끼는 희열은 책을 읽는 사람만이 누리는 호사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학자 나르케 마코토는 초병렬 독서법을 주장했다. 10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방법인데 다양한 지식을 접하면서 획기적인 발상이 가능하다고 봤다. 책을 읽는 때는 날짜와 그의 몇 번째 읽는 책인지 표시해둔다. 다 읽었을 때 책의 마지막 부분에 시간과 장소를 기록해둔다. 읽다가 좋은 구절을 만나면 밑줄을 친다. 밑줄 친 부분을 별지에 옮겨 다시 읽기 위함이지만 어린 자녀가 커서 같은 책을 읽다가 밑줄 그어진 부분에서 맞이할 감회를 생각하면 밑줄도 조심히 칠 수밖에 없다. 독일의 극작가 마르틴 발전은 우리는 우리가 읽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했다.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는 말처럼 책 속의 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독서는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들여야 하는 습관이다. 그리고 인생은 직접 경험하거나 독서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 배운다. 따라서 독서를 하지 않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모르는 것과 같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처럼 많이 읽고 생각할수록 보이지 않았던 부분도 보일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독서의 재미이고 독서가 주는 특별한 혜택이다. 책을 보면 미래의 길이 보인다. 매년 365권 책 읽기가 나의 여러 목표 중 하나다. 일하면서 매일 책 한 권을 읽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책을 가까이 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다. 틈틈이 한 권, 두 권 정독하다 보면 한 해 120여 권을 읽는다. 이제는 책 읽는 것에 속도가 붙고 올해는 몇 권까지 읽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설렘, 독서를 통해 변화되는 생각의 차이를 느끼면서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을 실감한다. 요즘은 독서에 방해를 주는 요소들이 많다. 스마트폰 사용 확산과
영상 스마트폰 사용 확산과 영상물 시청 증가는 주의력을 산만하게 만들어 독서처럼 장시간 몰입이 필요한 상황을 방해한다. 스마트한 기기들이 넘치다 보니 사색보다는 검색을 하게 되고 우리 뇌는 탐구보다 탐닉에 더 반응한다. 독서는 의지가 습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지가 습관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독서하는 습관은 대부분 후천적으로 길러진다. 많은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독서하는 습관은 생각보다 몸에 먼저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독서가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몸으로 공을 들여야 한다. 우리 기억은 실제적 경험 또는 간접적 경험들로 채워져 있다. 직접 몸으로 경험한 실제적 경험도 중요하지만 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으며 의식을 확장하는 간접적 경험도 중요하다. 또한 요즘은 대화 능력이 중시되는데 표현 전달의 기본은 어휘와 문장이다. 말을 적재적소에 구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휘와 문장을 많이 접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은 독서를 통해 가능하다.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 졸업장보다 중요한 것은 책 읽는 습관이었다고 했고, 요한 볼프강 본 괴테는 나는 독서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80년이라는 세월을 바쳤는데도 여지껏 그것을 다 배웠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독서하는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고 쉽게 습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상의 변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빠르게 반응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옛날 사람들은 원시시대의 사바나에서 사냥하면서 생존하는 방법을 찾았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책에서 성장하는 법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독서를 통해 최신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지식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쓸모없어지고 진부해진다. 독서는 그 사람의 생각과 의식 수준을 결정한다. 인쇄된 글자를 읽으며 그 속에서 통찰력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 시인 두보는 10,000권의 책을 읽으면 신들린 듯이 글을 쓸 수 있다고 했다. 책 한 장의 설계를, 책 한 권에 미래가 있다는 생각으로 책 속에서 희망을 찾아보자. 머리로 깨달은 것은 지식에 그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변화로 이어진다. 습관이 운명을 좌우한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고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주인인 것이 있다. 바로 습관이다. 습관은 사람을 위대하게도 실패하게도 만든다. 미국 듀크대 연구진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의 40%는 이성적인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무의식적인 패턴과 같은 습관 때문이라고 한다. 습관에 의해 일어나는 행동 비율이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미국의 행동주의 심리학자인 스키너가 비둘기를 대상으로 조작적 조건화에 관해 실험한 내용이다. 이 실험에서 단추를 누르면 모이가 나오도록 했더니 비둘기는 모이에 반응하고 계속해서 단추를 누르는 행동을 했다. 이는 이성적인 판단이기보다는 반복적이고 학습에 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람에게도 삶 속에서 형성된 신념이나 태도는 습관이 되어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준다. 결국 이성적으로 내린 결정도 습관화된 행동의 결과라고 보면 우리 행동의 대부분은 습관에 의해 유발된다고 할 수 있다.
무의식적으로 드러냈던 내 행동 속에 몰랐던 습관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의 뇌는 판단하는 데 소모되는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을 찾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습관인데 새로운 것에 대한 인지적인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라고도 한다. 이러한 성향을 경영학에서는 인지적 수존노라 한다. 인간은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코끼리를 길들여 자기 마음대로 지휘한다. 코끼리를 길들이는데 엄청난 힘이 필요할까? 그렇지 않다. 덩치 차이는 날지언정 코끼리를 길들이는 데에는 그다지 큰 힘이 필요하지 않다. 말뚝을 벗어날 힘이 없는 어린 코끼리를 말뚝에 묶어서 길들이면 나중에 성인 코끼리가 되어 큰 힘이 생긴 후에도 말뚝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말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반복된 환경에 적응하면서 스스로 탈출을 포기하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긍정심리학의 대가 마틴 셀리그만이 말한 학습된 무기력이다. 파이크 신도롬이라 부르는 실험을 보더라도 습관이 행동을 결정하는 데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이 실험은 파이크라는 물고기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수족관 중앙에 유리 칸막이를 설치하고 반대편에는 파이크의 먹이를 두었다. 먹이를 먹으려고 할 때마다 유리 칸막이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한 파이크는 더 이상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후 유리 칸막이를 제거했는데도 파이크는 먹이를 먹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습관은 처음에는 거미줄 같다가 나중에는 쇠사슬처럼 된다는 스페인 속담이 있다. 한번 굳어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나쁜 습관은 최대한 조기에 고쳐야 하고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번 생긴 습관은 쉽게 바꾸지 못한다. 바뀐 것 같았던 습관도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기존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그래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지적인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 현대인은 가슴에 아무런 별도 품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별을 잉태할 수도 없다고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다. 니체는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현재의 행복에 안주하는 사람을 마지막 인간이라고 했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초인이라 했다. 다른 이의 가치를 쫓는 사람이 마지막 인간이라면 능동적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이 초인이다. 자신을 넘어서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 실존의 가장 커다란 결실은 의도적으로 기존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인지적인 수고를 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스키너의 실험처럼 행동이 개선되었을 때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보상을, 개선되지 않았을 때 처벌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바꾸려는 노력도 도움이 된다. 나쁜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이 습관화되면 스스로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청소년 통계를 보면 2007년부터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 즉 자살이다. 2016년 기준 10만 명당 7.8명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고 있다. 자살 충동을 느낀 청소년은 자살 충동을 느낀 청소년은 4명 중 1명일 정도며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학업에 따른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부모님들의 지나친 간섭 순이었다. 인생은 가까이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찰리 채플린의 말처럼 당장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역경이 경력이 되는 것처럼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질 테일러 하버드대 박사는 화가 나 있거나 분노 또는 절망의 상태에서 90초만 참아낸다면 그 감정은 식어버린다고 했다. 화를 내는 순간 스트레스의 호르몬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퍼지는데 90초가 지나면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순간적인 분노를 못 이겨 스스로의 삶을 포기한다면 결국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유서 중에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자살을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수로 실행한다면 이것은 전혀 복수가 되지 않는다. 당사자는 목숨을 바칠 만큼 절실한 문제지만 가해자에게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주목할 것은 가해자들은 쉽게 잊어버린다고 한다. 자살하는 사람만 손해다. 복수는 당당하게 잘 사는 모습으로 하면 된다. 조지 허버트가 말한 것처럼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인 셈이다. 외로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정호승 시인의 시 수선화에게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준다. 산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 눈물을 흘리고 산 그림자도 외로워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라고 했다. 산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너무 일찍 죽음에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죽음으로 복수를 하려거든 꼭 기억했으면 한다. 최고의 복수는 살아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어진 하루를 살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누군가의 삶과 비교하며 곁눈질하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타인으로부터 향하던 시선을 온전히 나 자신에게로 돌릴 때 모든 인생의 문제도 풀리게 될 것이다. 문제는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그 목적지가 어디냐는 것이다. 문제는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그 목적지가 어디냐는 것이다. 메이벨 뉴컴버. 정체성과 인간. 나무는 나의 근원을 알고 있었다.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몫이다. 라는 말은 우리의 존재가 시간 안에 있지만 그 시간은 누구의 것도 아닌 각자의 것이라는 뜻이다. 우리 모두는 생명 또는 수명이라는 자본을 갖고 태어난다. 이러한 자본을 바탕으로 자산을 만들기도 하고 부채를 만들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업에서처럼 재무상태표를 만들면서 살지는 않는다. 회사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당사조차도 정작 본인의 인생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데 시간을 투여하지 않는다. 어쩌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 급급한 삶인지도 모르겠다. 준비 없이 노후를 맞아 가난의 직격탄을 맞게 될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사는 게 보통의 삶이라는 생각이다. 어느덧 인생 후반기를 바라보는 나이가 될 필자는 거대한 문명의 파도 앞에서 한 번쯤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첫 마음을 돌아보며. 연초가 되면 사주나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새해에 희망을 바라거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혹은 재미삼아 보는 사람도 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되는 대학생들이 많은 곳에도 타로와 운세를 보는 카페가 성행한다. 그런데 이러한 운세나 점, 혈액형별, 성격풀이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들여다보는 듯 놀랄 때가 있었을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반엄 효과라고 한다. 어떤 운세가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양 느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보편적인 특징을 마치 자기를 말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일컫는다. 이 용어는 19세기 말
고계단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사람들의 성격을 잘 맞춰냈던 서커스 단장 반엄에서 유래했다. 운세나 점괘는 과학적이냐 아니냐를 떠나 순기능을 하기도 한다. 긍정적인 내용은 강화하고 부정적인 내용은 조심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 해의 운세를 알아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운세에 따라 사람을 사귀고 결혼한다는 얘기가 종종 들리는 것을 보면서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의식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운세에 따라 사람을 사귀고 결혼한다는 얘기가 종종 들리는 것을 보면서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의식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삶의 방향은 마음먹기에 따라 바뀌고 삶을 위대하거나 왜소하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의 생각이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색깔과 개성이 다른 사람의 입맛에 의해 포장하지 않았으면 한다. 사람은 시간이라는 선 위에서 삶을 계획하고 반성하며 매듭을 지어나간다. 그러면서 반성과 깨달음을 통해 새로운 유산들을 만들어간다. 처음과 끝은 맞닿아 있지만 너무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연연하는 삶은 오늘을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오늘은 선물이고 몇십 년을 살아도 오늘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밖에 없다는 말처럼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면 한 해를 넘기면서 후회하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화엄경에는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떠나야 바다에 이른다고 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하고 나를 찾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가소오지 않는 것이 없다면 무왕불복이라는 말을 교훈 삼아 많이 베풀고 소외된 분들과 많이 나누는 한 해가 되길 빌어본다.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은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살고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었던 첫 마음과 같은 설렘을 잃지 않는다면 항상 새로우며 깊어지고 넓어질 것이라 말한다. 성공적인 삶은 타인의 손에 이끌리거나 휩쓸리지 않고 내가 원했던 애초의 계획대로 나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